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월드오션 포럼 지금 이제 제 15회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기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메모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현규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4년째 벌써 이 무대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지난해 여기 또 같이 지금 이제 참석하셨던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우리 마오르기엔 지금 지금 이제 어쩌보면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초대할 때는 미국에 계셨는데 지금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로 옮기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지금 계시는 이제 옌센 지금 대사님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찾아뵙고 연사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오늘 특히 이제 마오르기엔 지금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지금 이제 일부러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시는 도중에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모시지 못하고 기조분들을 이렇게 화상으로 웨비나 형식으로 저희들이 초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직접 이렇게 세계적인 분들을 같이 모시고 또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아주 그냥 기쁜 마음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용어로 이제 같이 이제 한국에서도 드디어 코로나는 옆에 두고 지금 살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완전히 100% 지금 이제 모든 분을 다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음선된 분들 위주로 왔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전 등록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사전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직접 참가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통해서 일부 연사님들과 같이 직접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해양오션 포럼은 지금 이제 올해 15회 차를 맞이합니다. 올해 15회 차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항상 이제 기획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4회를 마치고 15회를 과연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넘길 것이냐. 이제 15회라는 숫자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성인이 되기 막 시작하는 나이기도 한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 기획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지금 이제 연사분에 대한 이야기가 마오르기엔 지금 이제 교수님의 추계 대전환 2030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우리 기획위원들의 의견이 모여지자마자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나 흔쾌히 한국에 정말 오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 자리까지 이렇게 와주신 교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지금 발표를 해주신 엄우종 지금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님께서도 토론이 좀 참석을 했으면 좋았으나 어쨌든 직접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자기가 이제 웹상으로 인사하기가 좀 그렇다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두 분만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 해양 포럼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해양에 특히 이제 한국에 그것도 한국의 수도가 아닌 부산에서 이제 개최되는데 세계 해양 포럼을 이제 쉽게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까지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저희들 기획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들도 항상 세계 해양 포럼이 15년 동안 유지가 될 때 최선을 다한 기획위원들이 계셨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기한 교수님과
그 옌센 대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그 토론을 시작을 할 것인데, 질문은 지금 플로어하고 이제 온라인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다 가능하고, 플로어에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접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지금 이제 온라인에 공지가 나간 대로 이미 그 여러 내용의 댓글을 좀 이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질문되는 동안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먼저 받았으면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조금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석학이 계시고 또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특히나 엄종 지금 이제 사무총장께서도 이야기하는데, 세 분의 지금 이야기에 동일하게 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우르기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책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번에 제가 이제 엄우종 지금 사무총장께서도 지금이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저희들 지금 이제 옌센 대사님께서조차 지금이 행동할 때다라고 이제 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느낍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월드 오션 포럼도 15년에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비록 미숙하지만 어떤 진행의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이제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 우리 지금 이제 그 발제자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쪽에 이제 한 분이 여성분, 제가 알기로 시의회 의원이시죠? 네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덴마크 대사님께 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역 주민들이 결국 어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반대가 심한데, 어쨌든 저희는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 주민들과 협의의 과정을 얘기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강의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고, 저희 지역에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에 어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어민들은 해산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근해의 풍력 발전이 있다 보니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나 혹은 이 풍력이 발생하는 이 진동이 그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 풍력에 대한 저항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탄소 제로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덴마크에서도요, 첫 번째 해상풍력 단지가 30년 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년 동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험을 구축을 했고요. 또 세계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발전을 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SBL의 항구,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원래 거기에는 어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 남았는지 아십니까?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선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대형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로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민들이 이제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어업이 대형화되면서 물론 여전히 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의 일자리가요, 윈드터빈 일자리하고 지금 상당히 비슷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을 하게 될 때 어장하고 굉장히 이제 거리를 두고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를 잃었던 어민들이 다시 새로운 데서 일자리를 얻었죠. 즉 석유 가스에서 먼저 얻고 그다음 해상풍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왜냐면은 타워 조립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해상풍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선박이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직업을 바꾸게 된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북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전북에 있는 어민분들, 즉 군산에 있는 어민분들 하고 덴마크에 있는 어민분들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덴마크 어민들이 경험이 어떤지,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을 얻었는지, 또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지, 어떤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많은 어민들이 사실은 어업을 잃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현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 또 부산에는요 해상풍력 관련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가 사실은 또 남해가 해상풍력과 관련된 좋은 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멀리 원해로 가면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마 많은 지금 이제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이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조금 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주 솔직하게 당사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지금 이제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우리들이 다 깊게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이제 어떻게 함께 테이블에 올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법도 같이 지금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 감사드리고 제가 대사님께 혹시 또 플로가에서 대사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십니까? 뭐 이제 우리 의원님이 뭐 워낙 명료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정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한국 정부하고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부분에 지금 협력이 구체화되고 계시는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과 덴마크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어쨌든 선도적으로 83%의 지금 이제 석탄을 이용한 이제 화석연료가 제로가 되고 100%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도 될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first of all, I would say we've had a very close collaboration for some 10 years now. It started with 10년 정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놨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GGGI 송도에 있는 이 녹색 성장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청정 기술 그리고 녹색 기술 같은 것들을 해상 풍력,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가 특별히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울산에 있는 한국에너지연구소와 덴마크의 에너지연구소가 긴밀한 협력을 펼쳐왔는데요. 덴마크 에너지 연구소에서 원스톱 샵을 제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풍력 발전소를 설계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 설립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석유가스 문제도 있고 어장 문제도 있고 광물 문제도 있고 아니면 항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덴마크 에너지 연구소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핑을 다 했습니다. 항로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파악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원스톱 숍을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어디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소 부분에 있어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터빈이나 타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서 덴마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도 있고요. 민간 부분 차원에서의 협력도 있고 우리가 이제는 시민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어민들이 한국의 어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건설 파트너와 전 세계의 풍력 발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고요. 기술 경험들을 통해서 변혁을 일궈내고 있는데 이런 영역까지도 우리가 향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한국이 아시아 최고가 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타워를 생산한다든지 전 세계 터빈용 타워는 20% 이상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타워 생산 설비까지도 인수를 해서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급망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결합하기만 한다면 한국이 아시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위는 아니라도 한국은 분명히 아시아 1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신데 지금 이제 당장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미래도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제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제 목적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사님이 이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시고 주의를 잘 설득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재생에너지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자, 이제 그 마우리기엔 저희들 캠브리지 교수님 이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워낙에 뭐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아주 감동적인 뭐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특히 아기들의 이제 출산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 예측에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수십 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미래에 비슷하게 지금 수평적으로 만나는 어느 지점이 생긴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런 예측까지 어떻게 해내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여러 가지 부분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제 내용들부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시는 플로아 계시는 분들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조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지금 이제 그 내용들 스크립트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립트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저기 사회자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말씀을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책도 읽고 이제 저희들 구글에 이제 토론회 영상도 한번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에 국가적으로 연대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언더 컨트롤 하에 있다라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는 한국 같은 나라는 아주 컨트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을 좀 겪으셨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제 혼자 생각하는 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지금 이제 한국 사회도 지금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연대와 어떤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직접 한번 듣고 싶습니다.
Yes, of course. So 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엄격하게 한국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재확산이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팬데믹에 대처하느냐, 수많은 기회들의 글로벌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랙션과 복잡성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빈번한 이동이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동을 통해서 질병 확산의 경로가 확보가 되는 셈인 거죠. 구글 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10개월 정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 세계 특정 국가, 특별히 한국 역시도 확진자 수나 아니면 병원 입원 숫자 혹은 사망자 숫자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한국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율이나 확진자율이나 사망률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우위, 장점이라면 바이러스 자체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치명적이지 않지만 사스가 발생을 했었고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그때 갖추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여론이 정부 조치에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옌슨 대사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너지원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요소들이 이면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경험, 이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는 코로나19가 재앙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게 있어서 불운한 일이라고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첫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이외에 다른 가능성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20년 전에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에 코로나가 닥쳤다면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이를 통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팬데믹이 20년 전이 아니라 12년, 13년 전에 닥쳤다면 경제적인 여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흘 전에 사라 길버그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팀의 구성원이신데요. 우리는 지금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 효능이 있고 안전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 몇 개월 만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20년 전에는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런 기술 자체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만약 이게 20년 전에 일어났다면 지금이 아닌 20년 전에 일어났다면 전 세계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스페인 독감 발생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거의 흑사병과 같은 수준의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네, 팬데믹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사례가 덴마크의 에너지 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생태계를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국가들도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이 생태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덴마크와 협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생태계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생태계라고 했을 때는 기술뿐만 아니라 재계, 펀딩, 정부 거버닝 구조, 또한 여론까지도 모두 갖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백신도 있고 이젠 치료제도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든 문제라는 거죠. 참 비극이 아닙니까? 전 세계 너무 많은 국가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굉장히 많은 비중, 20%, 30%가 과학이 미국과 같은 국가들, 프랑스 같은 국가들 과학 덕분에 이렇게 부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포럼의 주제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됐든 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실 4년 동안 연사님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느 사안을 지금 이제 변화되는 변곡점에서의 역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책 이제 2030 지금 추계대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키워드 자체가 수평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수평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고령화라든지 그다음 기후 문제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가지고 오는 폐해, 발전과 폐해를 모두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젠더 문제까지는 없지만 한국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전자화폐 문제도 지금 이제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교수님께서 책에서 주장하신 것이 지금 이제 어느 학자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변화하고 싶다가 아니고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제 한국에 참 오랜만에 오시고 한국에 대해 애정도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고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에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Yes.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도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덴마크랑 협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 에너지 관련해서요. 근데 사실 한국이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많죠. 한국은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큰 대국은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 했었던 그러한 정책들이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의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고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자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방어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한국은 강한 경제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식 기반의 경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를 하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공평한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 불평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규모는 굉장히 작죠. 작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외부 쇼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50년 전, 60년 전에는 이런 외부 쇼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해서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증명된 아이디어들을 이미 성공했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몇십 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한국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남미에 있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었고 사실 30년 전, 9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일으켰고 이제는 세계 최고로 연결이 된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률도 전 세계 최고이고요. 인터넷 인프라도 세계 최고이죠. 이미 이러한 재료와 성분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러나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령화가 주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계가 점점 더 자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연자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 1명당 3명에서 4명의 자녀를 낳던 그러한 시대에서 지금 한국은 출산율이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1명당 1명밖에 안 낳는 거죠. 혹은 0.9명의 아이를 낳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죠. 그래서 0.9, 대략 출산율이 1인데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대치율을 훨씬 밑도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도 많지 않잖아요.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캐나다, 호주와도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민이라고 하는 이 옵션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일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령화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수평적 사고와 관련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수평적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트렌드가 바로 기술입니다. 인구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대 연명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고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즉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원한다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있어서 수평적 사고가 주는 해답은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식 기반의 경제를 살고 있지만 소위 우리는 파트타이머의 경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자면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 다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진 않겠지만 파트타이머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12년 전에 제가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측이 틀렸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5년이 지나게 되면 파트타이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0대의 나이에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본 사고는 이 파트타임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하죠. 자기의 그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었을 때의 문제가 사회에서의 고립, 외로움인데요. 일자리를 파트타이머로 함으로써 비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이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 파트타이머와 관련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고 AI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들이
어떤 인지적인 업무를 하는 정규직 일자리들을 대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영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세계 자체가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새로운 바람이 불 때마다 매번 장단점이 있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불평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술이 있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의 삶은 피폐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불평등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등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제 불가로 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가 되고 이것이 제어할 수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될 수가 되고 그럼 이것이 정치적 소요와 수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현 지금 이제 교수님께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옌센 대사님께서 사실 다른 일정이 좀 계셔서 먼저 이제 옌센 대사님께 혹시 기현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어떤 질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또 이제 우리 지금 기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옌센 대사님께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 게 있으면 한 3분 이내로 저희들 좀 이제 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사님부터 먼저 혹시 기현 교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수치가 이제는 0.86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덴마크는 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요. 통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인구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국가가 23개 국가가 될 것이고 한국이 그중에 한 국가이기 때문에 5,100만 명의 인구가 계속 발전이 계속이 되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2,5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자녀를 낳고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남성 여성이 모두 다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되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덴마크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사실 한국에서나 덴마크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덴마크에서는 이미 퇴직 연령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20대인데 74살 될 때까지도 계속 일을 할 거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로 연령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세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금을 30년 넘게 받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준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어떻게 사회 내 이 균형을 다시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 균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한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사실 더 이상 대도시가 운영이 될 수 없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초 내에 답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퇴자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 자체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생태 시기가 있어서 사실 승진을 하지 못하고 그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차적인 모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년 동안 일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20년 일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주기를 바꿔주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 60년, 70년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주기를 깨뜨리게 된다면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부부들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출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or 4 words.
예, 저도 엔센 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르딕 국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따라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는데 더 이상 조선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산업, 신산업을 육성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덴마크의 미래는 어디에 있나요? 특히 세계에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덴마크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의 그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인건비가 훨씬 낮았기 때문에 조선업들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 이렇게 부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덴마크의 미래의 비결은 신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미래 먹거리이죠.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정말 디지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도 있죠. 특히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그린에도 집중을 하지만 디지털에도 굉장히 집중하는 그러한 구상이잖아요.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우편이라는 게 없죠. 다 이메일로 하죠. 또한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과 디지털화, 그리고 여기에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공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밸런스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북유럽 국가가 가장 행복한 국가로 알려지고 있죠. 행복 지수에 있어서 핀란드가 1등이고 덴마크가 2등이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무료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제가 농민이었다고 했을 때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데 있어서 입학금을 못 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 교육이 보장돼야 되고 또한 연금과 또 실업 급여와 이런 것들이 다 잘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안전망, 사회복지제도 이것이 사회에 밸런스를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중산층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산층이 되었을 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안정성을 준다고 생각을 듭니다. 중산층이 두텁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화와 또 틈새 시장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각 국가가 다 지금 녹색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재생에너지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100%로 비중이 확대될 겁니다.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요. 이제는 덴마크에 와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 에너지와 관련된 인증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이 어느 날 다 이제 그린으로 소비 생산하고 싶어 하다라고 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장을 중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해외에 가가지고 녹색 에너지에 대한 그러한 인증과 갑축 실적을 구매해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에 강력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실 이제 옌센 대사님께서 대사님 안 하셨으면 아주 명강의 자가 대상 그 기현 교수님이 좀 긴장을 해야 될 분이 아니신가 할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고 제가 집 떠나기 전에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오늘 대사님 좀 먼저 좀 가셔야 되는데 두 분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한국이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올해 60인데 약 한 30년쯤 전에 우리 서울에 이제 그런 구호가 붙었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항상 이제 패스트 팔로우였습니다. 이게 퍼스트 무브라기보다는 가장 잘한 것을 잘 따르고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리고 이제 산업자본의 이제 정부 집약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두 분의 대화
중에도 이제 많은 지금 이제 그 경험이 되고 있고 교훈으로 저희들이 삼겠습니다. 대사님께서 먼저 좀 가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을 한두 개 좀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어디 교수님 괜찮겠습니까? 기현 교수님은 좀 같이 계셔도.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떠나보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Thank you very much, Your Excellency.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과 기현 교수님께서는 더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런 기회가 흔치도 않고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우리 저 대사님과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플로어에서 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회자께서 지금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이제 손을 이래 들고 있는데 플로어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에 조금 들어가 주십시오. 네, 여기 네. 이쪽에 지금 손 드신 두 번째 줄에 계시는 분 좀 예. 미국 그 영사님 같으신데 제가 보니까 예. Hi, I'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영사입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왔는데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 항로 오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산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이 전 세계 제2대 환적항이기 때문인데요. 네, 전체적인 물동량으로는 세계 6위, 7위 정도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북극 항로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선진국들은 점차 부를 축적해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협력하면서 이런 전환을 더 매끄럽게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더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원의 배분이 최상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산에 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사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환적에 있어서 입지가 다른 항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 항만보다 훨씬 더 입지가 유리하죠. 북서 항로나 북동 항로랑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아마도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정도가 입지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컨테이너 환적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태어났던 시대의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와 기관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다양한 제도들, 특별히 경제협력을 위한 이런 제도와 기관들은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왜냐하면 신흥시장과 저개발 국가들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포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이런 포럼 자체를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 미국, 중국, EU, 인도 이런 국가들이 사실 예전만큼 대화를 하지 못해요. 1980년대, 1990년대엔 주요 경제국들이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대화의 결핍이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세계 2대 경제 그리고 기술 강국인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협업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운영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세계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소련과 대치를 했는데 사실 소련은 세계 경제에서 제대로 수행하는 역할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이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화가 정말 기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관점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주요 경제국들이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의 도전 과제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협력 부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합의를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미국 연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나 제가 지금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선진국이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왔던 자신들의 이제 부와 영광이 지금 중국은 그 전에 더욱더 자기들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가졌었다. 그런 이제 이미지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새롭게 이제 세계 이제 G2로 부상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을 항상 주장을 하셨는데 새로운 시장이 부를 지금 이제 다시 부가 이제 이전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전에 20년 전에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20년 전에 만약에 팬데믹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수백만 명 이상, 수천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스페인 독감에서 그냥 수백만 명이 죽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에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지금 이제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북극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과의 지금 이제 대화 그 부분은 저희 같은 작은 나라가 할 역할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지금 나는 지금 미국을 대표하시는 지금 대표도 계시고 우리 지금 미래학자이신 교수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한국도 그런 불균형이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인데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의 그 차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자들이 좀 더 여유를 조금 더 가져주면 아까 이제 그 덴마크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업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제 신흥 마켓들은 신흥 마켓대로 우리도 지금 새롭게 좀 가지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어보자라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부산에서 지금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워낙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라는 건 항상 한정이 돼 있어서 언제 또 다시 기회가 되면 저는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